경북 문산의 장례식장에는 슬픔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그 침묵은 고인 김민준 회장의 부와 명성에 대한 사람들의 짐작과 그 유산을 둘러싼 세 자녀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김 회장은 경기도 일대에서 손꼽히는 자산가였고 그의 장래는 지역사회의 큰 관심사였다. 상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세 자녀, 장남 김상구, 차남 김영호, 그리고 외동딸 김은미는 겉으로는 비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이미 현실의 계산기로 가득 차 있었다. 장례를 마치고 햇살이 가장 차가워지는 오후, 세 자녀는 변호사와 함께 작은 방에 마주 앉았다. 변호사는 낡고 두꺼운 서류철을 펼쳐 탁자 위에 놓았다. 이 서류철은 단순히 재산 목록이 아니라 김은미의 20년, 아니 그녀의 인생 전체를 담고 있는 심판대와 같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순간을 묵묵히 기다렸다. 김은미의 인생은 40대 초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완전히 부모님의 그림자 아래로 들어섰다. 어머니의 뇌졸중 발병과 아버지의 오랜 지병 간병을 위해 그녀는 자신이 서울에서 어렵게 일구었던 작은 재봉소를 정리하고 문산으로 돌아왔다. 두 오빠 상구와 영호는 각각 서울의 대기업 임원과 전무이사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이미 자신의 가정을 꾸렸다는 이유로 김은미에게 부모님 간병의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은미, 네가 혼자 살고 직장도 자유로우니 네가 맡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라는 상우의 말 한마디는 그녀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어버렸다. 20년이었다. 김은미는 20년 동안 병실에 가니 침대 위에서 혹은 밤마다 2시간 간격으로 아버지의 몸을 뒤척여 욕창을 방지하던 그 차가운 방바닥 위에서 자신의 청춘과 희망을 모두 묻었다. 오빠들은 설이나 추석 명절에 잠시 얼굴을 비추고는 서울에서의 화려한 삶과 자녀들의 자랑을 늘어놓고는 곧바로 돌아가 버렸다. 그럴 때마다 김은미는 자신이 이 집안의 구성원이 아니라 월급 없는 간병인 혹은 그저 그림자 같은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한 번, 혹은 어머니의 미음 한 그릇을 받아들이는 작은 미소 하나로 버텨왔다. 그녀에게 가족에는 의무이자 동시에 유일한 존재 이유였다.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서류를 정리했다. 그는 유언의 내용을 차분하고 냉정한 어조로 읽어 내려갔다. 고인 김민준 회장님의 최종 유언입니다. 회장님의 뜻에 따라 장남 김산구에게는 경기도 일대의 부동산 및 그룹사 주식, 현금 등을 포함하여 25억 원을 상속합니다. 상우는 겉으로는 겸손한 표정을 지었으나 그의 눈빛은 이미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25억 원. 그 금액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김 회장 가문의 부를 상징하는 숫자였다. 곧이어 변호사는 차남의 몫을 발표했다. 차남 김영회에게도 동일하게 현금과 주식, 부동산을 포함하여 25억 원을 상속합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고가 시계를 힐끗 보았다. 그에게 이 자리는 지루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듯 보였다. 그의 시계 문자판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섬광처럼 반짝였다. 50억 원, 장남과 차남이 받은 총액이었다. 이들은 그들의 아버지와 가문의 부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적법한 상속자들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변호사가 김은미의 이름을 언급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김은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20년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녀의 노고를 인정하는 정도의 작은 배려는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막연히 기대했다. 변호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막내딸 김은미에게는 고인이 생전에 아끼던 싱어 재봉틀 한 대를 남깁니다. 문산마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급 미싱이라고 합니다. 침묵. 그 짧은 침묵은 20년의 시간을 압축해놓은 듯 길고 참담했다. 25억 원과 비교되는 낡은 재봉틀 한 대. 수십 년간 가문의 부를 일구어온 김 회장의 유산에서 그녀에게 돌아온 몫은 고작 어머니가 자랑하던
지금은 바늘조차 휘어진 고물 기계였다. 그게 제가 받은 전부입니다. 김은미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상우는 파란색 볼펜으로 서명란에 이름을 쓰고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낡은 회색빛의 재봉틀을 그녀의 앞으로 툭 밀어놓았다. 이거 가져가. 어머니가 제일 아끼시던 물건일 거야. 상우의 아내는 입꼬리를 비틀었지만 김은미와는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너는 그저 집안의 짐짝이었을 뿐이라는 냉정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영호는 팔짱을 끼며 무심하게 말을 이었다. 이거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살겠지. 이걸로 시골 사람들 옷이나 수선해서 먹고는 살 수 있을 거야. 60이 넘은 나이에 일자리 구하기 힘들 테니. 그의 콧방귀 섞인 웃음소리는 좁은 방 안을 더욱 삭막하게 만들었다. 김은미는 가슴이 터져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오직 상우와 영호의 이름 옆에만 거액의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그녀의 이름이 들어갈 칸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입을 다문 채 심장이 귀 옆에서 크게 고동치는 소리를 들었다. 20년의 희생, 간밤의 고통, 그리고 그녀가 쏟아부었던 모든 사랑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격렬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오빠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다. 감사가 아닌 억울함과 분노만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때 영호의 아내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그녀를 힐끗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 짧은 시선 속에는 미안함인지 아니면 동정심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간병은 은미 씨 혼자 했으니 충분하지 않나요? 저희는 서울에서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바빴잖아요. 그 말은 방의 공기를 더욱 압축시키며 그녀를 질식시켰다. 김은미는 막내딸이라는 이유만으로 30세에 시집갈 때처럼 또다시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나무 향과 함께 향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두 부모가 오랜 지병으로 고통받는 동안 자신 외에는 아무도 제대로 된 간병을 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너도 여기서 살지 않았니? 그런 의미에서는 너도 충분히 보상받은 것 아니야? 우린 각자의 가정이 있으니까. 오빠들의 형식적인 위로와 변명은 공허하게 그녀의 마음을 울렸다. 유언장에 공증된 문서는 법적인 완벽함을 주장하고 있었다. 김은미는 그 앞에서 무력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저 그 재봉틀을 끌어안고 이 고통스러운 방을 벗어나고 싶었다. 아버지의 유산은 두 아들에게 50억 원을 안겨주었지만 그녀에게는 20년의 세월과 맞바꾼 단 하나의 고물, 버려진 존재의 상징만을 남겼다. 이 불합리하고 비정한 현실 속에서 김은미는 오직 그녀의 손에 남겨진 낡고 차가운 재봉틀의 무게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긴 침묵은 깊은 절망과 함께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차가운 결의로 변모하고 있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김은미는 낡은 싱어 재봉틀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무게는 생각보다 묵직했고 재봉틀의 차가운 금속은 20년 동안 그녀의 손에 익숙해진 무게이면서 동시에 그녀의 삶에 남겨진 전부라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오빠 김상우는 이미 청색 볼펜으로 서명을 마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김영호는 재빨리 고가 시계를 보며 자리를 뜰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아내들은 미동도 하지 않거나 애써 눈을 피했다. 그녀를 붙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치 그녀의 존재는 그들의 유산 분배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공기처럼 취급되었다. 김은미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억누르며 재봉틀을 품에 안고 그 협소한 방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머물던 별채로 향하기 위해 본체의 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안 그녀의 발걸음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어릴 적 시장에서 사 먹던 쥐포 과자를 다 먹고 난 후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느껴지던 그 허탈하고 쓰라린 공허함이 그녀의 가슴을 죄어왔다. 20년 간병의 대가로 남은 것이 고작 이 낡은 기계뿐이라니.
그녀의 청춘과 헌신은 이 집안에서 아무런 가치도 법적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다. 오로지 막내딸로서 당연한 도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채 소멸된 것이다. 익숙하면서도 외로운 별채의 방에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재봉틀을 탁자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겉모습은 낡았고 바늘은 녹슬어 구부러져 있었으며 이음새 곳곳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생전에 이건 우리 문산에서 유일하게 들어온 고급 미싱이야. 실력이 있어야 다룰 수 있지. 라며 자랑하셨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했다. 어린 은미는 이 재봉틀 앞에서 어머니와 밤늦도록 옷을 만들며 꿈을 키웠었다. 그녀는 깊숙한 서랍장에서 소중히 보관해왔던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재봉틀로 만들었던 작품 중 아버지의 마지막 옷이었다. 검은색 비단으로 정성껏 손바느질한 조끼. 그녀는 이 조끼를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전에 바치려 했으나 문상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그러지 못했다. 아버지는 이 조끼를 받고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한여름 더위에도 벗지 않고 늘 착용하셨다. 그녀의 모든 바느질땀, 모든 정성이 스며들어 있는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이었다. 낡은 재봉틀 옆에 그 조끼를 걸어두었다. 지금 그녀의 삶에 남은 것은 이 재봉틀과 조끼,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든 재건해야 한다는 막연한 의지뿐이었다. 거울 속 자신을 마주 보았다. 파리하게 야윈 얼굴,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20년의 세월이 그녀를 어머니의 모습과 닮게 만들어버렸다. 자신의 젊음은 간병이라는 이름 아래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다. 하지만 그 깊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녀는 이상하게도 분노가 잦아들고 그 자리에 단단하고 강한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복수심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자.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 다짐해 보았다. 그 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온 첫 밤이었다. 집 안에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크게 울릴 뿐 고요함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방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한때 가족의 웃음소리와 잔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죽은 듯 침묵했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회가변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때 아버지는 우리 막내딸 덕분에 후기까지 맞이했다고 말씀하셨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다. 그래도 그 한마디는 20년 간병 생활의 유일한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그녀가 만든 검은 조끼를 입고 계셨다. 재봉틀 위에는 먼지가 희미하게 쌓여 있었다. 그녀는 옷소매로 재봉틀을 천천히 닦았다. 그러자 금속 특유의 둔탁한 광택이 되살아났다. 어머니는 늘 마른 천이 아니라 젖은 천으로 닦아야 실밥이 틈새에 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때는 잔소리로만 들렸던 그 말이 이제 와 생각해보니 어머니 나름의 애정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재봉틀은 1970년대 싱어사의 최고급 모델이었다. 마을에 단 한 대뿐이라 이웃들이 모두 부러워했던 기계. 어머니와 그녀는 이 앞에서 밤늦도록 옷을 만들었다. 아버지는 늘 그녀의 바느질 솜씨를 칭찬하는 법이 없었다. 저것도 제대로 못하느냐는 질책만이 벽을 타고 울려 퍼지곤 했다. 문득 아버지가 의식을 잃기 직접 마지막으로 입을 움직이던 순간이 뇌리를 스쳤다. 거의 혼수 상태였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손을 움직이려 하셨을 때 그녀는 다급하게 아버지, 무엇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었었다. 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싱이라고 중얼거리셨다. 그때는 그저 임종을 앞둔 환자의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20년의 헌신이 단돈 1원도 아닌 고물 재봉틀 한 대로 치환된 이 순간 아버지의 마지막 그 한마디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재봉틀의 덮개를 열고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노란색 실이 여전히 감겨 있었고 바늘에는 그녀가 만들었던
조끼에 나머지 실밥 조각이 끼워져 있었다. 어머니가 그녀의 결혼식 때 처음 발랐던 핑크색 매니큐어의 흔적이 기계 한쪽에 옅게 남아 있었다. 김은미는 손끝으로 재봉틀의 내부 부품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더듬어 보았다. 금속의 차가움 속에서 유난히 다른 부분보다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 있었다. 금속의 단단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 그녀는 젓가락이나 드라이버기 없이 손톱 끝으로 그 틈을 벌렸다. 그러자 작은 뚜껑이 딸깍 소리를 내며 분리되었다.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 작은 공간 안에는 꾸깃꾸깃해진 쪽지 한 장과 녹슨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손이 떨렸다. 쪽지에는 아버지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직 하나, 어머니 묘지, 오른쪽 8번째 돌 아래에 내 것을 남겨두었다. 그것은 분명 아버지의 필적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마을의 밤은 깊고 고요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 미싱은 헛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동안 그녀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운명의 단서였던 것이다. 녹슨 작은 열쇠는 일반적인 문이나 서랍의 열쇠와는 다르게 생겼다. 작은 상자나 금고를 여는 특별한 열쇠처럼 보였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20년간의 고독한 간병 생활 동안 그녀는 이 집의 모든 구석을 알았다. 언젠가 한번 아버지가 서재에서 밤늦게 무언가를 작은 상자에 넣고 조심스럽게 잠그는 소리를 틈새로 엿들은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설마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될 줄이야. 그녀는 쪽지를 꼭 쥐고 읊조렸다. 어머니 묘지 오른쪽 8번째 돌. 이 간단한 문장은 20년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억울함과 슬픔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희망의 주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오빠들에게 멸시받는 막내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을 간직한 유일한 존재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대신 새로운 삶을 향한 차갑고 단호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밤 모든 것을 걸고 그 장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운명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김은미의 떨리는 손가락 사이로 구겨진 쪽지와 녹슨 열쇠가 빛을 머금었다. 이 작은 물건들이 그녀의 20년 희생에 대한 냉정한 평가였던 재봉틀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깊은 절망감에 비집고 들어온 예상치 못한 운명의 균열이었다. 그녀는 쪽지를 몇 번이고 펴서 아버지의 서툰 필체를 확인했다. 오직 하나, 어머니 묘지 오른쪽 8번째 돌 아래에 내 것을 남겨두었다. 문장은 짧고 명료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수백억 원의 유산만큼이나 컸다. 평생 그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항상 엄격하고 냉담했던 아버지 김민준 회장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쪽지를 들여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희망 사이를 오갔다. 아버지는 왜 이 귀중한 단서를 평생 사용하지도 않던 낡은 재봉틀 안에 숨겼을까? 왜 정식적인 유언장에는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았을까? 만약 이 안에 엄청난 가치의 무언가가 있다면 그녀를 유령처럼 취급했던 두 오빠, 상우와 영호가 반드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고요함이 내려앉은 밤, 갑자기 낡은 유선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김은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런 깊은 밤에 누구일까? 수화기를 들자 차남 김영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미야, 괜찮아? 혹시 아버지가 너한테 뭐 특별한 말 남긴 건 없어?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를 다급하게 수색하는 듯한 초조함이 역력했다. 김은미는 순식간에 정신을 차리고 평정을 되찾았다. 특별한 말이라니? 지난 20년간 아버지는 나에게 약 먹었냐? 등 좀 긁어라. 안경 어딨냐는 말 외에는 거의 한 적 없잖아. 그녀는 모른다고 차갑게 대답했고 영호는 그래, 알겠다는 말만 남기고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영호는 분명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어쩌면 그들 역시 아버지의 행동에서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을 수도 있었다. 혹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단서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상우가 유언장 낭독 사흘 뒤 다급하게 찾아와 아버지의 유품 정리를 서두르던 모습이 떠올랐다. 상우는 그때 자신이 3년 전 아버지가 은행에서 100억 원을 빌렸다는 기록을 발견했고 그 돈이 돌아가시기 석 달 전 일괄 인출되었으나 유산 목록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네가 매일 옆에 있었으니 혹시 이 돈의 행방을 아는 것 아니냐? 김은미가 아버지의 돈을 가로챘을지도 모른다는 노골적인 의심이 담긴 질문이었다. 그때는 억울함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그 100억 원을 은밀하게 빼돌려 자신만을 위한 비밀 자산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이 쪽지와 연결되고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미싱이라는 말, 그리고 어머니 묘지, 오른쪽 8번째 돌이라는 단서, 모든 것이 행방불명된 100억 원 이상의 거액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은 그녀의 심장을 격렬하게 뛰게 만들었다. 김은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밤은 깊었고 문산마을은 숨막힐 듯 고요했다. 그녀는 평생 자신에게 제대로 된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던 아버지를 떠올렸다. 오직 아들들의 출세와 성공만을 자랑했던 그였다. 하지만 그녀의 20년 간병 기간 동안 몇 번의 특별한 순간이 있었다. 한겨울, 고열로 신음하던 아버지에게 밤새 물을 떠다 드린 날 아침, 아버지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꽉 쥐어주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없이 따뜻했다. 또 한 번은 그녀가 끓인 미역국을 드시고는 딱 이 맛이다 라며 드물게 칭찬하셨던 날도 있었다. 이 사소한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20년을 버틸 힘이 되어주었다. 어쩌면 아버지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탐욕스러운 두 아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을 택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너무나 착하고 순진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유산을 물려준다면 오빠들에게 곧바로 빼앗길 것을 알았을 것이다. 아버지는 그녀의 착함을 걱정했던 것이다. 그녀는 녹슨 열쇠를 손에 꽉 쥐었다. 이 열쇠는 작은 상자나 안전금고 혹은 일반적인 열쇠와는 다른 특별한 장치를 여는 용도임이 분명했다. 그녀는 과거 아버지가 서재에서 무언가를 깊숙이 숨기고 조심스럽게 잠그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 상자가 바로 지금 이 열쇠가 찾는 내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았다. 오빠들은 분명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돌아와 아버지의 유품 정리를 명목으로 집안을 뒤집어 엎을 터였다. 특히 행방불명된 100억 원 때문에 그들은 더욱 광적으로 단서를 찾을 것이다. 김은미는 오른쪽 무릎이 쑤시는 것을 느꼈다. 오랜 간병 생활로 얻은 지병이었다. 비가 오려는 듯 날씨가 흐렸다. 묘지가 있는 뒷산까지는 가파른 오르막길이었다. 밤중에 혼자 산을 오르는 것은 60대 초반의 여자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이 단서를 확인하는 것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동안 그녀의 존재를 부정당했던 삶에 대한 아버지의 마지막 인정이자 그녀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운명의 기회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가야 해. 지금 당장. 김은미는 낡은 운동화를 찾아 신고 손바느질로 만든 아버지의 검은 조끼를 배낭에 넣었다. 작은 원예용 삽과 손전등, 그리고 재봉틀에서 발견한 열쇠와 쪽지를 챙겼다. 그녀는 창밖으로 밤의 장막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하는 새벽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20년간 그녀를 올감했던 문산집의 차가운 문을 조용히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결의는 어떤 폭풍우보다 단호하고 강인했다. 그녀는 이제 유산의 잔해를 찾아 나선 외로운 운명의 수색자였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김은미가 쪽지를 쥐고 새벽 산행을 준비하고 있을 때 두 오빠와 그들의 아내들이 요란하게 문산 본가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방문은 슬픔이나 애도의 목적이 아니었다.
오직 아버지의 재산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 100억 원닷의 행방을 찾고 집을 처분하기 위한 물품 정리에 있었다. 그들은 상복 대신 말쑥한 평상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검은색과 흰색의 대형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다. 차남 김영호의 아내는 트렁크에서 몇 개의 큰 쓰레기 봉투를 꺼내 들더니 곧바로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생전에 사용했던 바느질 도구, 헝겊 조각, 실패작이었던 천들까지 모조리 쓰레기 봉투에 무자비하게 쓸어 담기 시작했다. 이런 건 다 벌레만 꼬여요. 버려야죠. 그녀는 단 한마디의 망설임도 없이 어머니의 흔적을 지웠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만들다. 만 조각보조차 김은미에게 단 한마디 묻지 않고 봉투 속으로 사라졌다. 김은미는 가슴이 저며오는 고통을 느꼈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녀의 슬픔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방해물일 뿐이었다. 영호의 아내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다. 장롱을 열고 낡은 한복이나 정장들을 거침없이 끄집어내더니 아무도 안 입을 거라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 와중에 그녀가 집어든 물건 중에는 김은미가 회가변 때 만들어드렸던 검은색 비단 조끼도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몸에 지니고 있던 그 조끼. 김은미는 다급하게 나섰다. 그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그녀의 말은 영호의 아내의 차가운 말에 맥없이 끊겼다. 이런 낡은 걸 누가 씁니까?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조끼는 구겨진 채 다른 옷가지들과 함께 쓰레기 봉투에 던져졌다. 김은미는 무력감만이 남아선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존재 가치뿐 아니라 그녀의 사랑과 헌신으로 빚어진 모든 결과물까지도 쓰레기로 치부되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장남 김상구가 땀을 흘리며 마당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평소의 냉철함 대신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김은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 벌써 성묘 다녀왔어요? 상우는 눈을 피하며 아니, 그냥 산책 좀 하고 왔어 라고 얼버무렸다. 그 순간 김은미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산책? 분명 상우도 어머니 묘지 근처 혹은 8번째 돌 아래를 찾아 헤맸던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필사적인 움직임은 아버지의 쪽지에 대한 그녀의 확신을 더욱 공고히 했다. 곧이어 영호가 합류하여 서류, 사진첩, 의류 등을 가리지 않고 챙기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김은미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이거 중요한 것일지 모르니 내가 가져가야겠다고 중얼거렸다. 물건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그의 모습에서 100억 원의 행방을 쫓는 광적인 욕망이 느껴졌다. 해질녘이 되자 오빠들은 문사는 불편하니 마을의 호텔로 향하겠다며 자리를 떴다. 그들은 몇 달 안에 집을 처분할 계획이며 김은미가 어디서 어떻게 살지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그들에게 김은미는 이제 짐이 될 공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봉투가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김은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겨진 채 버려진 아버지의 검은색 조끼를 발견했다. 조끼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실밥이 일부 터져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조끼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흙을 털어내고 바늘에 실을 꿰어 한 땀 한 땀 터진 소매 끝을 꿰매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떨렸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정성스럽게 실을 당겼다. 그때 마당을 지나가던 이웃 할머니 한 분이 혀를 차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불쌍한 은미야. 젊은 나를 다 간병에 바쳤는데 고작 젖골이라니. 차라리 시집이라도 갔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은 그녀의 찢어진 가슴을 다시 한번 후벼 팠다. 그녀는 조끼를 가슴에 꽉 끌어안았다. 그 순간 마음속에 단단하게 묶여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오빠들의 수상한 산행, 행방불명된 100억 원, 그리고 재봉틀 속에서 발견된 쪽지와 열쇠.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수수께끼처럼 연결되어 있음이 명확해졌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오빠들은 내일 낮에 다시 돌아와 남은 물건을 정리하려 할 것이다.
그녀는 오늘 밤 반드시 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을 확인해야 했다. 아버지의 쪽지는 그녀에게 단지 재산을 찾아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 침묵했던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였으며 두 오빠의 탐욕으로부터 그녀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김은미는 배낭을 다시 점검했다. 아버지의 조끼를 소중히 간직하고 작은 원예용 삽과 손전등 그리고 녹슨 열쇠를 배낭 깊숙이 넣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낡은 운동화는 문산집의 돌계단을 조용히 밟고 내려섰다. 비포장 산길을 밟을 때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새벽이 오기 전 여자 혼자 산을 오르는 것은 험난했지만 그녀의 무릎 통증조차도 내면에 불타는 결의 앞에서는 무뎌지는 듯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 단서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강한 의지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두 오빠의 냉소적인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이제 새로운 운명의 장을 열기 위한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새벽 직전의 어둠이 문산 마을을 깊숙이 감싸고 있었다. 오빠들이 호텔로 떠나고 집안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자 김은미는 낡은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묵묵히 집을 나섰다. 어깨에는 작은 배낭이 걸려 있었고 그 안에는 원예용 삽, 손전등, 그리고 20년의 헌신과 맞바꾼 녹슨 열쇠와 쪽지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의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오빠들의 탐욕과 아버지의 침묵 속에 숨겨진 사랑, 이 상반된 진실의 무게가 그녀의 발을 움직이게 했다. 비포장된 산길을 걷기 시작하자 마른 나무잎을 밟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밤중의 여자 혼자 산을 오르는 것은 험난했다. 오르막길은 숨을 가쁘게 했고 오랜 간병 생활로 얻은 오른쪽 무릎 통증이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김은미는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고독한 행위는 지난 20년간 그녀가 짊어졌던 고통과 책임의 무게와 같았다. 힘겹게 오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20년 동안 겪었던 모든 무시와 멸시를 밟고 올라서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달빛이 희미하게 산등성이를 비추는 가운데 선산의 경사면에 자리한 가족 묘역이 눈에 들어왔다. 김은미는 호흡을 가다듬고 묘비 앞에 섰다. 아버지 김민준 회장의 이름이 새겨진 묘석 옆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먼저 무릎을 꿇고 묘비를 향해 3번 깊숙이 절을 올렸다. 비로소 그녀는 감정을 드러냈다. 아버지, 제가 지금 하려는 일이 불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산새의 울음소리만이 고요를 갈랐다. 무덤을 파헤치는 행위, 그것은 유교적 전통과 윤리에 익숙한 그녀에게는 가장 해서는 안 될 금기였다. 과연 이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 했던 오빠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그녀의 존엄과 미래를 숨겨두려 하셨다. 이 행위는 불효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받드는 숭고한 복종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김은미는 다시 어머니의 묘비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열을 지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쪽지에 적힌 대로 8번째 돌사를 찾았다. 왼편에서부터 조심스럽게 숫자를 세어 내려갔다. 1, 2, 3, 그리고 마침내 8번째. 다른 돌들보다 조금 더 크고 단단해 보이는 돌을 발견했다. 그녀는 배낭에서 원예용 삽을 꺼냈지만 차마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곳에 차갑고 날카로운 철을 들이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고생한 맨손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것이 어머니와 아버지께 대한 최소한의 경이라고 생각했다. 김은미는 8번째 돌 아래의 흙을 손으로 조금씩 파내기 시작했다. 흙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단단했다. 겨울에 찬 기운을 머금은 흙은 돌덩이처럼 뭉쳐 있었고
손가락을 파고들 때마다 굵은 돌멩이들이 굴러나왔다. 손가락 끝은 금세 흙으로 범벅이 되었고 손톱은 흙 속의 날카로운 잔돌에 긁혀 쓰리고 아팠다. 그녀는 통증을 참으며 계속해서 흙을 파냈다. 이 고통은 20년 동안 그녀가 느껴왔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축소판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마에 땀이 맺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그녀의 손끝에 흙과는 다른 단단하고 차가운 금속성의 감촉이 닿았다. 그녀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찾았다. 그녀는 더욱 필사적으로 흙을 긁어냈다. 마침내 도시락 상자 정도 크기의 작은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는 오랜 세월 흙 속에 묻혀 있었던 탓에 표면은 심하게 녹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견고해 보였다. 김은미는 흙 묻은 손을 옷에 대충 닦아내고 배낭에서 녹슨 열쇠를 꺼냈다. 그녀의 손은 흥분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고 돌리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의 뚜껑이 열렸다. 새벽 산중의 정적을 가르는 그 작은 금속음은 그녀의 운명을 바꾸는 최후의 신호처럼 울려 퍼졌다. 상자 안을 들여다본 그녀는 숨을 멈추었다. 그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와 아버지 김민준 회장의 서툰 필체로 쓰인 편지 한 통이 고이 담겨 있었다. 철제 상자 바닥에는 흙먼지조차 스며들지 않은 듯 내용물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김은미는 떨리는 손으로 먼저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심장은 20년 만에 가장 뜨겁게 고동치고 있었다. 이 편지는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 김민준이 평생 침묵 속에 가두어 두었던 진정한 목소리이자 그녀의 헌신에 대한 최후의 변명이었다. 그녀는 손전등 불빛 아래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의 필체를 따라 읽기 시작했다. 바깥은 아직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 작은 철제 상자 안에는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찬란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20년 만에 그녀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준비가 되었다. 새벽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김은미는 철제 상자 안에 고이 담겨있던 아버지 김민준 회장의 서툰 필체가 담긴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다. 녹슨 열쇠와 마찬가지로 이 편지는 20년의 침묵이 품었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그녀는 손전등 불빛 아래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 편지를 펼쳤다. 첫 구절을 읽자마자 그녀의 눈시울은 뜨거워졌다. 내 막내딸 은미에게. 내가 너를 위해 따로 준비한 재산은 이것이 전부다. 다른 유산은 내 오빠들이 모두 가져가겠지만 이것만은 너 혼자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취해 두었다. 글자 한자 한자가 그녀의 마음에 깊숙이 박혀 들어왔다. 아버지는 이어 편지에 이 모든 은밀한 준비의 이유를 설명하셨다. 네 오빠들은 너의 목까지 탐낼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이처럼 묘지 안에 숨겨둘 수밖에 없었다. 만약 내 오빠들이 너를 진정한 가족으로 대하고 정당하게 유산을 나누어 주려 했다면 이토록 숨길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그러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혹시라도 내가 너에게 정식으로 큰 몫을 남긴다 해도 자식이 없는 네가 결국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라 생각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김은미는 멈출 수 없이 눈물을 흘렸다. 평생 그녀에게 무심했던 아버지의 침묵이 사실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장벽이었단 말인가? 그녀의 가슴은 격렬하게 조여왔다. 너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너는 예전부터 너무 착하고 물러서 그 착함이 오히려 염려스러웠다. 아버지는 그녀의 선량함까지 걱정하며 가장 냉정한 방법으로 그녀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문득 아버지가 의식을 잃기 직전 그녀에게 말하려다 멈췄던 그 말이 떠올랐다. 고생 많았다. 은미야, 너는 나에게 있어 가장 편지의 다음 부분에 그 대답이 선명하게 이어져 있었다. 너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자식이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해 미안했다. 김은미는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산중에서 홀로 소리내어 울부짖었다. 아버지, 아버지, 20년의 세월 동안
가슴에 맺혔던 회한과 억울함, 그리고 아버지의 냉담함 뒤에 감춰져 있던 사랑을 한꺼번에 깨달은 충격과 감격이었다. 그녀의 통곡은 새벽산의 정적을 깨뜨렸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녀는 비로소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인정받았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3번의 뇌졸중을 앓으면서 정신이 혼미할 때가 많았지만 네가 밤낮으로 곁을 지켜주던 그 모습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너는 나의 마지막 의지처였다. 네가 만들어준 검은 조끼나 네가 끓여주었던 미역국의 맛까지 나는 모두 알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편지 속의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 봉투 안에는 네가 새로 시작할 삶을 위해 내가 준비한 유산 서류가 들어있다. 이것은 너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위한 선물이다. 봉투를 열자 수많은 금융기관의 증서와 부동산 등기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내용을 확인했다. 정기예금 증서, 120억 원 상당, 경기도 일대 원룸 빌딩 소유권, 시가 700억 원 상당, 추가 신탁 계약서, 440억 원 상당의 자산. 모든 것을 합산하자 거의 9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낡은 재봉틀 하나가 아닌 나라의 굴지의 기업객에도 엄청난 규모의 자산이었다. 그녀는 너무나 놀라 머리가 하얘지는 듯했다. 그녀의 몫은 두 오빠가 받은 50억 원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였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버지의 간절한 당부가 적혀 있었다. 이 돈을 너의 남은 인생을 사는 데 사용해라. 20년에 걸친 너의 헌신에 보답할 길은 없지만 이것이 나의 마지막 감사의 표현이다. 네 오빠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라. 이 장치를 만든 것은 그들이 너에게서 재산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는 충분히 고생했다.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너를 향한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다음에 이 세상에서 만난다면 그때는 정말 너에게 잘해주고 싶다. 김은미는 주저앉아 통곡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아버지를 수없이 외쳤다. 산등성이의 새벽 정적은 그녀의 격렬한 오열로 가득 찼다. 20년의 억울함과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봉투 속에는 작은 사진 한 장도 들어있었다. 그녀가 만들어드린 검은 조끼를 아버지가 회가변 때 입고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막내딸이 만들어준 나의 마지막 옷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숨 막힐 듯이 울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마침내 구원받았다는 깊은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평생 침묵했던 아버지의 그 차가운 얼굴 뒤에 이토록 뜨겁고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산등성이에 마침내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햇살이 철제 상자 속 서류들을 비추었다. 김은미는 마치 오랜 침묵이 깨지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편지와 서류 봉투, 그리고 녹슨 열쇠가 담긴 상자를 소중히 품에 안았다. 이제 그녀는 멸시받던 막내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과 900억 원의 비밀을 간직한 진정한 가문의 후계자였다. 그녀의 인생은 이 새벽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산속 새벽의 감격과 눈물을 뒤로하고 김은미는 서둘러 문산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몸을 정비하고 아버지의 쪽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곧바로 서울의 한 신탁센터로 향했다. 오랫동안 병원과 집만 오가며 살았던 그녀에게 서울의 번잡함은 낯설었지만 손에 쥔 아버지의 편지와 서류가 그녀에게 강한 용기와 목적의식을 불어넣어 주었다. 낡은 옷차림의 그녀가 도심의 고층 빌딩에 위치한 신탁센터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의 여성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김은미가 아버지 김민준 회장의 이름을 대고 상담을 요청하자 그녀는 곧바로 40대 중반의 담당 매니저가 있는 상담실로 안내되었다. 매니저는 차분하고 정중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김은미의 이름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 철제 상자에서 나온 서류들을 검토하기 위해 몇 가지 절차를 제안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지문 인증 절차였다. 아버지는
유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녀의 지문 등록을 사전에 해두었던 것이다. 김은미가 기계에 손가락을 대자 삑 소리와 함께 데이터가 대조되었고 시스템은 그녀를 유일한 상속인으로 확인했다. 매니저는 낮은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신탁과는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이른바 판비호 신탁실의 일종으로 가족 내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수혜자가 있을 경우에 설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은미는 그것이 아버지가 두 오빠로부터 그녀를 지키기 위해 고안한 장치임을 즉시 깨달았다. 아버지는 그녀의 선량함과 무방비 상태를 염려하여 재산이 법적으로 절대 침해받지 않도록 2중, 3중의 방어막을 쳐두었던 것이다. 매니저는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회장님께서는 3년 전 은행에서 빌리셨던 100억 원과 다른 자산을 합하여 이 신탁을 설정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석 달 전 일괄 인출되었던 그 자금은 바로 이 신탁을 위한 초기 자본금이었습니다. 형제분들이 행방을 알지 못하게 그리고 따님께서 확실하게 모든 것을 상속받도록 하려는 회장님의 깊은 뜻이었습니다. 김은미는 목을 대가 메어왔다. 상우 오빠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100억 원의 행방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겉으로는 아들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기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아들들이 탐내는 돈을 빼돌려 그녀의 미래를 설계했던 것이다. 그 전략적인 치밀함과 부성애의 김은미는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다. 매니저는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신탁의 모든 수익권과 결정권은 오직 김은미님에게만 귀속되도록 법무법인과 공증 절차를 통해 완벽하게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 누구에게도 이 사실이 일체 알려지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고인의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얼마나 깊이 그녀의 상황을 염려하고 계셨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평생 외톨이처럼 그림자처럼 살아왔던 그녀에게 이 모든 법적 장치와 수백억 원의 자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는 너의 편이다 라는 무언의 증명이었다. 바로 그때 매니저는 서류를 잠시 내려놓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업무적인 딱딱함 대신 진심 어린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실은 생전에 회장님께서 이곳에 몇 번 찾아오셔서 따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0년이나 곁에서 간병해준 내 딸이다 라며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신탁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김은미는 끝내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아버지가 그녀의 존재를, 그녀의 헌신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심지어 외부의 낯선 사람에게까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다니. 그녀에게 직접은 말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이곳에서 이방인을 통해 확인받는 아이러니와 감격에 그녀는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매니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회장님께서는 특히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나의 딸의 손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다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신탁 절차를 더욱 철저히 진행해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내 딸의 손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다. 20년 동안 환자의 청아 약 봉투만 만져왔던 그녀의 낡고 거친 손. 아버지는 그 손의 희생과 헌신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김은미는 소리조차 낼 수 없이 그저 눈물만 쏟아냈다. 그녀의 간병이, 그녀의 존재가 단지 의무나 짐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위로였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매니저는 그녀에게 최종 명예 변경 및 자산 관리 절차를 당일 바로 진행할 것인지 물었다. 김은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오늘 모두 부탁드립니다 라고 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녀는 이제 그녀 자신의 삶을 시작해야 했다. 서울에서 문산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서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우산을 펼치지 않았다. 비가 뺨을 때렸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빗물은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씻어내주는 것 같았고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다.
집 앞 현관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문에 덧대어 붙여진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김상우의 휘갈겨 쓴 글씨였다. 집 정리 끝났다. 집할 예정이니 2달 안에 나가라. 그녀를 배려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하지만 김은미는 문득 웃음이 터져 나왔다. 오빠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녀가 이미 그들이 팔아넘기려던 이 집을 현지의 부동산을 통해 타인 명의로 매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들에게 알려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여 이 모든 것을 영원한 비밀로 간직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눈물은 완전히 멈췄고 그 자리에는 단단한 평화만이 남았다. 서울의 신탁센터에서 돌아온 김은미의 마음은 비가 씻어준 듯 맑고 단단해져 있었다. 현관에 붙어있던 김상우의 퇴거 통보 쪽지를 보며 그녀는 소리 없이 웃었다. 오빠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을 터였다. 그들이 급히 처분하려던 이 문산의 집을 그녀가 이미 아버지의 유산으로 타인 명의를 통해 매입하는 절차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녀는 오빠들에게 이 사실은 물론 900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일절 함구하기로 했다. 더 이상 그들의 탐욕에 휘둘릴 필요가 없었다. 며칠 후 김은미는 오빠들이 쓰레기로 버렸던 아버지의 검은색 비단 조끼를 꺼내 깨끗하게 다림질하고 작은 액자에 넣어 걸었다. 그리고 낡은 싱어 재봉틀을 다시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재봉틀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침묵의 사랑이 담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이 재봉틀 앞에서 옷을 만들 때마다 그녀는 아버지의 무언의 메시지가 손에 전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생 계획을 세웠다. 여행을 가고 싶다. 미뤄왔던 독서를 하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재봉 강좌를 열고 싶었다. 지난 20년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노트에 빽빽이 적어 내려갔다. 아버지의 유산 목록에 있던 경기도 일대의 원룸 빌딩을 직접 방문했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치밀한 사랑에 압도되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렇게 관리가 잘 된 건물은 드물다. 건물주가 참 꼼꼼하신 분이라고 칭찬했다. 아버지는 이미 이 건물을 김은미 명의로 해두었고 관리회사를 통해 월세 수입이 꾸준히 적립되도록 해두었다. 그녀는 알지 못하는 새에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있었던 것이다. 신탁센터에서 받은 봉투 속에는 아버지의 송을씨 메모가 하나 더 들어있었다. 내 인생을 이제 시작하여라. 20년간 봉사했으니 충분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울지도 웃지도 않았지만 마음은 고요하고 따뜻했다. 아버지는 끝까지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그녀를 지켜주고 사랑해 주셨다. 그 침묵 속에는 가장 깊은 부성애가 있었다. 수개월 후 김은미는 마침내 자신의 옷을 짓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그녀의 손은 부모님의 환자복이나 시트, 파자마만을 만들었을 뿐이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재단하고 바느질하면서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첫 단추를 달고 첫 밑단을 꿰맬 때 그녀는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좀 더 깔끔하게 마무리해라. 단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았던 아버지였지만 그 마음만은 지금 확실하게 느껴졌다. 3개월 후 김은미는 문산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마을에 작은 간판을 걸었다. 새로운 천, 어머니가 늘 바느질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지은 이름이었다. 가게 안에는 늘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기웃거리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곧 그녀의 섬세하고 뛰어난 솜씨를 믿고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났다. 가게 벽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그 아래에는 그녀가 정성껏 수선한 아버지의 검은 조끼가 액자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바느질은 기다림이다. 사람의 마음도 같다. 그녀의 재봉틀 위에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완성하지 못했던 헝겊 조각이 덮여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 조각을 이어받아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경기도의 작은 빌딩에 살면서도 그녀는 한 달에 2번씩 문산으로 돌아와 이 재봉소를 열었다. 비록 금전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시간이 그녀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었다. 그녀는 완전히 뿌리째 뽑히지 않고 자신이 성장했던 고향 근처를 떠도는 이 삶이 좋았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 노인정 모임에 얼굴을 내밀었다. 그곳에는 수선이 필요한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선뜻 한 달에 한 번 무료로 옷 수선 봉사를 하겠다고 제안했고 노인들은 크게 기뻐했다. 마을에는 그녀가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그저 은미야 어서 와 라고 방여줄 뿐이었다. 그녀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김영호 오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적도 있었다. 너 요즘 서울에 자주 온다며? 괜찮은 거냐? 그는 여전히 돈 이야기로 운을 떼고 싶었지만 애써 참고 있는 듯했다. 김은미는 그저 응,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만 답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녀만의 비밀로 남겨두었다. 김상우 오빠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병문안을 갔다. 병실에서 상우 오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은미, 네가 왜?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안색이 안 좋네. 푹 쉬어 라고 짧게 말했다. 상우 오빠의 아내는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어 보이고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상우의 아내가 그녀를 따라와 요즘 어떻게 지내냐? 정말 괜찮은 거냐? 고 다시 한번 캐물었다. 하지만 김은미는 그저 아버지 덕분에요. 라고만 말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상대는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어 침묵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김은미는 직접 짠 목도리를 여러 개 만들어 노인정에 기부했다. 20년의 간병 생활을 통해 그녀가 배운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봉사가 아니라 인간의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였다. 할머니들은 그녀가 떠준 목도리를 만지며 기뻐했다. 한때는 불쌍한 막내딸이라 불리던 시선이 이제는 대단한 딸이라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설명할 필요도 자랑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고 지켜진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삽으로 파헤쳤던 자리는 풀로 덮여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 조용히 손을 모으고 보고했다. 아버지, 저 지금 정말 행복해요. 제가 만든 옷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바람이 잎사귀를 흔들며 사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발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마을의 한 청년이 묘지를 정성껏 청소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묘지 관리를 부탁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했지만 이제는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약을 줘야 한다는 생각 대신 오늘은 뭘 할까라는 기대감이 찾아왔다. 그녀는 난생 처음 해외여행도 갔다. 프랑스 리옹의 직물 박물관을 찾아가 전통 직조 기술을 배웠다. 돌아와서 그것을 자신의 작품에 적용했다. 시간과 돈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하지만 재봉틀 앞에 앉으면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옷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만 이제 그 누군가에는 그녀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인생이라는 천을 자신의 의지로 짜기 시작한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60을 훌쩍 넘긴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과 자유라는 진정한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다. 긴 시간 타인을 위해 살았던 그녀는 이제 남은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 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이기도 했으므로. 창밖은 단풍이 완연했고 마른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싱어 재봉틀의 핸들을 돌리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되뇌었다.
세상은 몰라도 아버지는 그녀의 편이었다. 나야말로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이었다.